자, 그럼 본격적으로 연행 노정은 그러면 압록강에서 북경까지 가는 노정들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이고, 그리고 어떻게 남아있고, 또 그 공간에서는 어떤 의미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도강록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열하일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이 도강록인데, 이 도강록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압록강을 건너면서부터 요양 근처에 있는 심리아까지의 이 구간을 다니면서 기록했던 그 길입니다. 바로 약 한 15일간, 보통 사행들이, 다른 사행들 같은 경우는 6박 7일 정도 걸렸던 거리를 연암의 경우에는 약 15일 정도 걸렸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통원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지날 때 장마로 인해서, 연암이 출발했던 곳이 그 시기가 장마 때였기 때문에 실제 거리도 시간도 많이 걸렸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 장마에 이 물길이 막혀가지고 며칠 동안 중국의 농가에서 지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6박 7일이면 갔던 그 여정을 연암 일행은 약 보름에 걸쳐서 갔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예, 사진에서 보시면 압록강에서부터 여기 심리아 정도, 요양 바로 위쪽이 심리아고요. 심양과 요양의 중간 정도에 있는 곳이 바로 심리아입니다. 이 지역이 도강록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주로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는 제가 현장을 경험하면서 촬영했던 사진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국 여행을 가실 때, 동북 지역 여행을 가시면은 단동을 많이 가셨을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심양, 단동 이런 지역을 가게 되면 단동 철교 많이 가보셨을 테고, 뉴스에서도 남북 관계 이런 문제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 그 화면들 중에 하나가 단동 철교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동이라고 하는 곳은 과거 선조들이 중국을 갔던 의주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쪽은 신의주라고 해서 일제 시기를 전후해서 만들어진 그런 그 도시고요. 이 의주는 그보다 좀 더 동북쪽으로 오면 의주의 옛 지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연행 사신들이 압록강을 도강했던 곳인데요. 여기가 바로 의주 지역입니다. 의주 지역에 지금 뭐 사진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원으로 표시해 놓은 곳에 팔짝 지붕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의주의 통군정입니다. 이 통군정을 넘어서면 바로 압록강이고 요동벌판이 펼쳐지는 곳인데, 조선의 사신들은 의주에서 머물다가 모든 박물, 중국으로 가져갈 박물들이 물품들이 다 정리가 되고 그러면 이 도강 단자를 써서 중국 쪽에도 보내고, 그 다음에 조선 조정에도 보내서 우리가 모월 모일 모시에 압록강을 건넙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장계를 먼저 보낸 다음에 압록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럴 때 압록강을 건너는 그런 그 내용들 중에서는 우리가 사람이 몇 명이고 인원이 몇 명이고 말의 숫자가 몇 명이고 물품은 어떤 것들을 갖고 가고 이런 것들을 모두 적어서 보내는 게 바로 이제 단자고요.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는 약 한 3번 정도의 국경을 통과하는 그런 그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 3번에 걸쳐서 일종의 세관 검사하는 건데요. 오늘날 여러분들께서 공항에 가면, 해외를 나가기 위해 공항에 가면 여권 검사하고 물품 검사하고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과거에도 이렇게 3번 정도의 그런 이 절차에 걸쳐서 통과를 했습니다. 매우 엄격하고 법률로서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에서 소지를 하면 안 되는 그런 물품을 소지를 했다면 적발됐을 경우에 태형, 그러니까 곤장을 맞아서 곤장을 때려서 그 벌을 주고, 2번째 관문에서 걸리면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3번째에서 걸리면 효수, 그러니까 목을 쳐서 벌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국경을 통과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매우 어려웠지만, 또 일부에서는 이런 이제 이 제도를 악용해서
이런 통관 절차가 진행되는 압록강을 도강하는 날 이전이나 그 이후에 그 외곽을 경유를 해서 통과를 한다거나 이런 이제 이 일들도 번번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기록에 나오기도 합니다. 과거의 사신들은 이런 모습으로 사신길에 나서지 않았을까요? 의주에서 출발을 하면 압록강에 많은 섬들이 있는데 이 섬들을 지나서 삼강을 거쳐서 구련성에 가서 첫 노숙을 하게 됩니다. 일제 시기에 지났던 그 모습은 이 지도를 통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과거에 조선 사형들이 건넜던 것들은 이런 지도에 붉은 선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의주에서 구룡나루를 거쳐서 이렇게 어족도를 거쳐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연암이 당시에 넘어갈 때 이 압록강을 건널 때 연암을 따라가는 사람은 바로 이 마부 그리고 하인 두 사람이 연암의 말을 따라가면서 호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암이 가졌던 물품은 말 안장 주머니에다가 벼루 조그만 벼루들이 있거든요. 과거에 선비들은 여행을 하면은 주머니에 넣는 벼루들이 있었어요. 붓도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챙겨 넣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울, 그 다음에 북 두 자루, 먹 하나, 작은 공책 4권 이런 것들을 갖고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정표 두루마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선배들이 갔던 여정들을 꼼꼼하게 기록한 여정들이 있는데 그 이정표들을 갖고 가고 그리고 연행의 삼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행의 삼가 예를 들어서 그 아주 훌륭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노가지 김창업의 연행 기록은 그 이후에 갔던 사신들이 대표적으로 베껴서 가는 그런 그 물품이었고 홍대용의 연행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암이 갔다 온 이후에는 열알기를 또 베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6월 24일 날 음력입니다. 6월 24일 날 건넜는데 사람이 270명, 말이 194마리.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연행 열알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구룡현을 거쳐오면 중강을 거쳐서 상첨촌에서 상첨촌을 건넜다가 여기 삼강을 건너서 구련성 들판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압록강변이 개발이 되고 단장이 돼가지고 이런 옛 나루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이건 이제 과거에 이 개발돼서 이런 곳들이 남아 있을 때 제가 촬영을 했던 사진들이고요. 지금은 전부 다 이 제방을 쌓아가지고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삼강의 옛 모습들이 지금도 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압록강을 건너서 요양까지 가는 이 구간을 과거의 선조들은 동팔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지리로 인식을 했어요. 동팔참이라고 하는 것은 요양의 동쪽에 있는 8개의 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원나라 때 그 역참 제도를 활용을 해서 이 동쪽 요양 지역에 그 요동 지역에다가 역을 8개를 설치를 해서 이 교통로로 삼고 그 다음에 관방의 주요한 역참로로 사용했던 것인데 거기에 8개의 참을 지나야지 요양을 건너고 심양 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간 자체를 우리 조선인들은 이제 동팔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근데 동팔참도 압록강을 건너서 요양까지냐, 압록강을 건너서 심양까지냐, 압록강을 건너서 심리학까지냐, 아니면 책문에서부터 시작하느냐, 뭐 이렇게 연행사들도 그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 기록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압록강을 건너서 요양까지를 동팔참 구간으로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주 구련성을 지나서 책문에서부터 이렇게 성경 심양까지 가는 이 루트 중에 8개의 참이 있었기 때문에 동팔참이라고 했고요. 이 동팔참 중에서 특히 책문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책문은 그 당시에 조선과 명 그리고 조선과 청 특히 청나라 이후에는 이 요동 지역의 책문 압록강에서 책문까지 120리를 이 공간을 이 청나라의 선조들의 발상지라고 해가지고 이 공백지역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압록강을 건너면 사신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압록강에서부터 책문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약 한 2박 3일이 걸리는데 여기서 이틀 정도는 노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숙을 했던 장소가 바로 구련성 일대 그리고 탕참이라고 하는 곳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사신들의 모습은 아마 이렇게 지금 드라마에서 사행들을 재현했던 이런 건데 나중에 정말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 때 제대로 한번 재현하는 그런 것들을 좀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당시 첫 노숙을 할 때 그 광경들을 연행 기록에 보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당시 이 몽고포와 같은 이 몽고식 천막들을 쳤다고 해요. 근데 이 천막들을 의주에 있는 조선 관원들이 먼저 강을 건너가 가지고 사신들이 도착하기 전에 천막을 다 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천막을 쳐놓으면 하나의 마을을 이루는 듯 했다. 왜 그러냐면 연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300명에서 500명, 많을 때는 600명 가까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운집해서 하룻밤을 보내려면 수십 개 이상의 천막이 있었을 테고 그런 천막들이 하나의 마을을 이루었을 겁니다. 그리고 밥을 지어 먹고 하면은 많은 곳에서 연기가 있었을 테고 이 밥을 짓기 위해서는 하천가에서 노숙을 했을 텐데 그 하천가에는 수백 마리 되는 말을 풀어서 물을 먹이고 쉬어가게 했던 곳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는 그런 인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이면 그 당시에는 호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출몰을 했기 때문에 3, 4, 5 모여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잠을 자지 않고 때마다 고함을 질러서 호랑이나 이런 맹수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했던 그런 그 모습들입니다. 지금 이제 구련성이라고 하는 곳은 과거에 금나라 때 이 압록강 연안으로 9개의 성을 연달아서 쌓았던 그 지역을 이루는 곳인데요. 지금도 지명이 구련성이라고 남아 있습니다. 조선 사신들마다 이 구련성에 대한 인상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면 야산에 약간의 성벽이 있었던 흔적들은 남아 있지만 연암이 갔을 때도 구련성의 성의 흔적은 없다고 했을 정도니까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이제 지명만 이렇게 남아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지역이 구련성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표석이 지금 남아 있고요. 여기 보면 구련성 고성 유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압록강을 건너면 책문까지 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중요한 이 지리적인 공간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금석산과 송골산입니다. 금석산은 여기는 저희가 이제 그 답사를 몇 년 동안 하면서 금석산이라고 추정될 만한 곳들을 몇 군데 찾았는데 여기는 이제 실제 현재 금산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게 금석산이었을 거라고 확정 짓지는 못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하나라고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예요. 금석산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송골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 송골산은 아마도 기록에 표현되어 있는 병풍처럼 둘러져 있는 기암괴석이 있고 봉우리들이 선명하고 관악산과 같이 생겼다, 도봉산보다 더 좋다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이 산세나 이런 그 지리적인 조건으로 보면 지금 현재 오룡배에 있는 그 오룡산이 송골산에 가장 부합한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송골산과 금석산을 동일시하는 그런 그 기록들도 있고 각각 분리해서 표현하는 그런 기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기록들을 종합해서 보면 오룡산이 지금의 오룡산이 과거에 송골산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금석산 아래에서 정심을 먹고 갔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명에서 500명이 머물면서 식사를 하고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면 그 근처에 반드시 하천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을 쉬어가게 하고 물을 먹일 수 있으려면 그런 공간이어야 되는데 기록의 내용을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탐문을 했을 때 이 일대 송골산이 멀리 보이는 그 길 옆에 이렇게 연행길로
이렇게 하천이 지금도 있는, 그리고 이 돌산으로 되어 있는, 석산으로 되어 있는 이 산 일대가 아마 이 밥을 지어 먹고 쉬어갔던 곳이 아닐까. 그래서 이 산이 금속산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좀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그런 산 중에 하나입니다. 예, 금속산을 지나면 탕산성을 지나서 두 번째 노수구를 해야 되는데, 바로 노수구라는 곳이 이 방금 그 탕하가 흐르는 이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지도가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예, 그 탕산성 마을에서 뒤쪽으로 마을을 넘어가면은 이렇게 물길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탕하입니다. 이 탕하를 따라서 변문까지 갔었는데, 오늘날 제가 이렇게 노랗게 점선으로 찍은 것은 차량이 지나가는 곳이고요. 이렇게 빨간 선으로 점을 찍어 놓은 곳은 옛날 사신들이 지나갔던 그 길입니다. 근데 이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일제가 만주국 때 건설을 했던 열차가 지나는 안봉선이라고 하는, 안동에서 봉천을 가는 열차가 지나는 그 노정입니다. 바로 이 철길 옆으로 옛 길이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신들은 이 탕산성 마을 바로 뒷 그 하천 있는 넓은 개활지에서 잠을 잤을 거라고 파악이 됩니다. 근데 왜 이게 이쪽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냐면, 여기 지금 이 장소에 있는 이 산이 현지인들도 산 이름은 정확하게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 기록에 남아있는 이제 지리적인 거리나 그 다음에 기록의 이 내용과 결부를 시켜보면은, 탐문을 해보면 여기가 기록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개성을 지나서 평산 지역에 가면은 서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서흥에 총수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근데 그 총수산과 여기 있는 산이 너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총수참입니다. 여기서 점심을 먹거나 숙박을 하고 갔기 때문에 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총수참은 서흥에 있는 총수산과 유사하다는 의미에서 조선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 바로 총수참입니다. 근데 이곳이 바로 그 사신들이 묵고 갔던 그 공간이라고 파악이 되고요. 여기는 이 막 엄청나게 큰 개활지에 수백 명이 무리지어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이 탕산성에서 변문 사이에 이 공간밖에는 남아있지 않아요. 실제 변문가는 옛길이고요. 그리고 변문 도착하기 전에 옛길이 형태가 지금도 남아있고, 여기 멀리 보이는 산이 고려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고려산은 바로 책문이 있었던 곳인데, 지금 지명으로는 일면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게 옛날 사람들은 고려산이라고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나라는 자기의 발상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책문에서부터 압록강 사이 120리 구간, 그리고 이 넓은 동북지역의 구간을 봉금지대로 설정을 해서 사람들이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놨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사신들은 이 지역을 건널 때는 중국의 관원들로부터 호송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중국의 관원들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조선인들의 자력으로 이틀 내지 3일 동안 묵으면서 책문을 건너야 했습니다. 책문을 가면 바로 이제 실질적인 국경이었기 때문에 청나라 관원이 나와서 문을 열어줘야만, 예, 조선의 사신들은 그 안을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중국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책 단자, 책문으로 들어갈 때도 역시 조선의 그 사행들이 참여하는 그 인원, 그 다음에 말의 숫자, 물건의 목록,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중국 쪽에 보내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책문을 열어주는 이 봉황성의 장군이 나와서 통과를 시켜주는 그런 그 절차를 거쳤습니다. 특히 이제 책문은 조선 사신들이, 의주의 관원들이 책문까지 호송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중국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바로 책문 일대에서 중국 측에서 나온 착오업자들, 예를 들어서 마차들을 세내어주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조선 그 사신들을 마차에 실어서 물건을 싣고 사람을 실어서 북경까지 운송을 했기 때문에 이 착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문에서도 연행 사신들과 관련된 뭐 에피소드들이 정말 많은데 오늘은 뭐 이제 노정 중심으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아무튼 책문이라고 하는 공간이 연행 노정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그 실질적인 국경의 역할을 했던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연암은 책문에 들어와 가지고 점포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면서 그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 하다못해 이 변경의 시골의 이 술집에서도 가지런히 쌓아놓은 식기류나 이 집기류 이런 것들만 봐도 이 깔끔하게 정돈이 돼 있는 걸 보고 변방에서도 이런 모습인데 하물며 도해지는 어떻게 했는가라고 많이 놀라는, 그래서 오히려 큰 도시에 가면 정말 볼 게 많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그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실제 이런 이 마차들을 근데 지금 가면 이제 중국 지역의 시골에서도 이런 마차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이제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전에 찍은 사진들이에요. 이런 사진들은 저희는 차를 타고 가고 이 마차를 타고 가는 모습들을 찍어 놓기도 했는데, 이제는 이런 모습들은 사진으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문을 지나면 봉황성을 지나서 봉성시 내로 들어갑니다. 봉성시에서 하룻밤 묵어 가는 곳인데요. 우리가 흔히 뭐 책문 후시, 봉성 후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변방의 무역을 많이 했던 그런 무역 도시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앞서 보셨던 봉황산 같은 경우는 연행 사신들마다 이 봉황성이 우리 역사에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되는 그런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신들 중에는 이 봉황산이 고구려의 안시성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안시성이 아니고 안시성은 다른 데 있고 여기는 과거에 아마도 환도산성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수도가 있었던 곳이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하는, 그러니까 역사 인식은 사람들마다 각기 달랐지만 어찌되었던 이 봉황성이라고 하는 공간은 우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곳으로 인식이 됐던 그런 곳입니다. 연암도 많은 사람들의 안시성론을 얘기를 하면서 여기는 안시성이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시성의 산세를 보니까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솟아있는 이런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이 산이 도봉산이나 뭐 관악산이나 저기 월출산이나 뭐 비슷하다고는 얘기를 했지만 그래봐야 한양에 있는 우리 산보다는 못하다. 결국은 우리 산이 더 좋다. 왜 오랑캐 땅이잖아요. 결국은 여기에 있는 것도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었던 곳입니다. 특히 이제 요양의 압록강에서부터 요양에 이르는 동팔참 지역은 이렇게 산이나 이런 것들, 하천이나 이런 것들이 조선에 있는 산이나 하천과 거의 유사했기 때문에 거의 우리나라에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산천 지리가 우리나라하고 거의 흡사하다는 인식들을 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요양을 지나야지 본격적으로 요동평야가 나오고 요소평야가 나오고 북경까지 가는 길에 큰 산 없이 평지를 지나는 그런 자연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봉황성, 지금 현재에 가면은 봉황성에 옛날에 봉황성 성장이 머물렀던 곳이 있는데 지금은 유치원으로 변해 있지만 사신들이 묵어갔던 곳들도 이 봉황성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성장이 책문에 나와가지고 문을 열어줘야만이 조선 사신들은 중국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부터는 이 중국의 제도나 문물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연암 같은 경우는 열알기 보면은 이 벽돌집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지역에서는 벽돌집에 대한 그런 효용들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벽돌집은 사방에 막혀 있는 사업원 구조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번 벽돌로 딱 쌓아 놓으면 그 안에 문만 있고 나가는 문 들어가는 문만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은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그 구조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벽돌로 지은 집들이 어떤 이제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벽돌집의 견고함 이런 것들도 이제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지역부터는 이제 벽돌을 이용해서 건축물을 짓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마고령이라든가 설류참, 그 다음에 이런 팔도하, 예, 여기 보면은 하천이 8개의 굽이굽이 흐르는, 그러니까 8번을 건너는 거예요. 팔도, 8번을 도하한다. 근데 결국은 하나의 하천이지만 지역별로 뭐 그 이름은 다 틀렸어요. 예, 유가하라든지 팔도하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이름들로 이렇게 불려졌지만 결국은 하나의 물길이 지나가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대표적인 이제 팔도와 그 곳이고요. 이 길이 사신들이 건넜던 장령고개입니다. 예, 통원보. 연암은 통원보에서 장마가 와가지고 6일 동안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천을 건널 수가 없어서 여기 6일 동안 있으면서 중국의 그 민가의 풍속들, 그 다음에 때로는 이제 심심하니까 투전판에 들어가가지고 투전도 참여를 또 해보고, 예.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의 그런 생활 모습, 농가의 농사 짓는 풍속이라든지 농촌의 그런 그 실상들, 이런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서당의 훈장으로부터 갖고 있는 책의 목록들을 적어 놓기도 하고 그랬는 곳인데, 과거에 통원보에서 그 훈장이 있었던 서당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 바로 이쪽 지역인데, 마을 뒤쪽에 산자락에 지금은 이제 사찰이 들어서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탐문에 의하면 이 마을 사람들은 옛날에 이쪽이 그 서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곳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 보시면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보셨나요? 시골에서 가끔씩 어렸을 때 이제 이런 걸 좀 본 적이 있는데, 닭이에요, 닭. 닭인데 꽁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날개 쭉지까지 털을 다 뽑아버리겠어요. 예. 약간 좀 우습기도 하고 흉측스럽기도 하지만 예, 이런 모습들을 본 건데, 사실 열알기에 이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열알기에 이 기록을 어떻게 해 놨냐면, 중국 이 만주족의 그 농사짓는 풍속, 특히 가축 기르는 풍속들에 대해서도 이제 기술을 해놨는데, 우리도 예전에 시골에서 이런 그 닭이나 이런 것들을 좀 키우다 보면은 이 눈곱이 끼고 병든 그런 닭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옛날에는 이라든지 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닭이 비실비실하고 병이 생겨서 일찍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 잘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중국 이쪽에서는 이 닭의 털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일단 생기지 않고, 그 다음에 잘 크고, 예,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연암이 가축 기르는 모습의 이 특이한 광경들도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사를 하게 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뭐 기록에 부합되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저는 이거 사실 이 사진들 보고 참 되게 이 사진 찍으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만주족 여자들의 모습, 그 다음에 머리를 길게 따내린 그런 그 풍속들, 지금도 이 지역에 가면은 일부 만주족의 후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통원보를 지나면 초하구를 지나는데, 초하구 일대에 초하구는 조선 사람들이 답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거기에 이제 벼농사도 짓고 했기 때문에 답동이라고 그 논답자를 써가지고 답동이라고 하는 이름도 붙여지고 했는데, 아무튼 초하구라고 하는 지명을 지나야지 이제 험한 산 고개를 지나갑니다. 근데 이 초하구라고 하는 이름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선 사신이 병자호란 이후에 심양 지역을 지나면서 청성령 이런 곳을 지납니다. 그러면 반드시 생각나는 그 인물이 있는데 바로 효종 임금이에요. 효종이 임금이 되기 전에 왕자 시절, 복림대군 시절에 병자호란을 당해가지고 심양에 끌려간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청성령을 넘으면서 썼던 시가 있어요. 그 시에 초하구
얻으면요라고 하는 그 의미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글이. 그래서 그 시에 언급되는 바로 그 장소가 이 초하구입니다. 그래서 그 초하구, 청성령 이런 지역을 지나갈 때는 항상 병자호란에 대해서 생각하고 효종 임금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랬던 곳입니다. 연산관을 지나면 연산관은 매우 험준한 그런 이 요새였기 때문에 원래 저기 이 동북 지역, 봉황성이나 이 동북의 밑에 이 지역을 구련성 일대를 방어하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 바로 연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산관을 지나면 본격적으로 연행길에서 가장 험하고 가장 높은 고개를 넘는데 그게 바로 가장 높은 회령령 고개, 그 다음에 가장 험한 청성령 고개를 넘게 되는 겁니다. 자, 회령령 고개는 예전에는 차가 중간에 올라가다가 말았어요. 길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갈 수 있는 데까지만 저희가 갔습니다. 지금 이 차가 올라와 있는 데가 바로 여기 회령령 고개 여기까지고, 이 길들은 그 이후에 개설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는 차량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곳이 됐습니다. 여기 아까 서두에 제가 사진 보여드리면서 선조들을 향해서 고유제 지냈다고 하는 곳이 바로 이쪽 지역인데, 여기가 회령령의 정상 지역에서 멀리 이 청성령을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이 지역은 예로부터 가장 험준한 고갯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선의 산청과도 비슷한 그런 그 인식들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첨수 만족향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 마을에서 밥을 지어 먹고 또는 숙박을 했던 곳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청성령이라고 하는 험한 고개를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나 일부 인원들은 청성령으로 넘어가고, 우마차에 짐을 실은 이 물품들은, 조공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호랑곡이라고 하는 계곡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갈림길이에요. 바로 이 갈림길이 바로 첨수참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원래 달첨자, 물수자, 사신들이 머물러서 있을 때 이쪽에 뭐 물이 나름대로 좀 물맛이 좋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저기 탑이 있는 만탑인데 요 나라 때 지었던 그 탑이에요. 요대 탑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을 이 계곡을 따라서 가는 길로 가고, 일부는 청성령을 따라서 가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 만주족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만주족 풍속에 따라서 이런 뭐 명절이라든지 어떤 마을에 잔치가 있으면 이렇게 돼지를 통째로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해체해서 나눠 먹는 그런 풍속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지금이야 도로가 아스팔트가 깔려가지고 매우 답사하기 편한 그런 지금 상황이지만, 과거에 저희가 답사를 할 때는 이 청성령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움푹 패여가지고 차량들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걸어가기에는 너무 멀기 때문에 답사하기가 매우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한 그런 장소가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길이 닦여가지고 이렇게 멀리 청성령까지 가는 이런 모습인데, 봄날 가면은 아지랑이도 피고 되게 아름다워요. 워낙에 이제 그 자연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자, 청성령을 오르는 길이에요. 조금 전에 이제 사신들은 이쪽에 이 회령령 쪽에서 이렇게 오면 청성령을 이렇게 올라옵니다. 거의 뭐 우리의 그 산하와 뭐 거의 다를 바 없이 그러니까 조선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그 친연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청성령 정상인데요. 청성령 정상에 이렇게 그 고목이 하나 있고, 지금은 옛날에 관제묘가 있었던 곳이에요. 연암이 갔을 때도 여기에 관제묘가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사행들이 사행의 안전을 기원했던 곳이기도 한데, 저희가 답사할 때 아무것도 없었던 곳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관제묘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이 일대가 많이 변해 있습니다. 근데 사신들이 이 청성령을 지나갈 때 어떤 적인 느낌이었냐면은, 청성령은 동쪽으로, 그러니까 압록강에서 요양으로 가는 방향은 완만하게 올라가는 길인데, 서쪽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요양으로 이제 가는 방향은 완전히 급경사예요. 그래서 말을 타고 가는 사람들이 말을 타고 가지 못하고 걸어서 내려간다든가, 그런데도 또 순전히 돌길, 바위길이었기 때문에 굴러 떨어져서 죽은 사람, 다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실제 그 정도로 험합니다. 물론 지금도 인도를 약간 깔아놓긴 했지만 이 구간은 여전히 제일 힘든 코스예요. 예, 답사를 가다 보면 이런 공간들이었다라는 거고요. 이 지도는 과거에 사신들이 갔던 길인데, 노란 선으로 가는 곳은 차량으로 답사를 해야 되는 곳입니다. 이 지역, 빨간 선으로 있는 이 지역은 차량이 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이런 지리 지형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에 이제 군사 지도나 이런 지도를 통해서 옛 길을 추적해 가지고 확인하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저수지가 만들어져 가지고 과거에 사신들이 이 건넜던 두간참이라든지 이런 그 역참의 흔적들이 다 수몰돼 가지고 사라지고 없지만, 이 저수지를 만들 때 노역으로 참여를 했던 이런 동네 어른들의 구술로 그 당시에 역참의 위치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문령이라고 하는 그 연행 기록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자주 등장하는 성문령 고개를 넘어가면 망보대를 지나면 전진촌이라고 하는 곳인데, 과거에 고려촌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고려촌 뭐 이렇게 다양하게 불렸지만 고구려인들의 무덤이 만들어지던 곳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연도에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묻어줬던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이 지역은 고구려의 흔적으로 보이는 그 묘의 흔적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역은 과거에 고구려의 강역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사신들은 이 지역을 지나면서 반드시 이 고구려 영토, 옛날 우리 조상들의 영토였다라는 인식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요동벌판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공장들이 생기고 아파트가 생기고 그 다음에 뿌연 연기 때문에 멀리 요동벌판에 이 요동백탑이 보이지 않지만, 과거에는 이런 그 요동백탑이 멀리서 보였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목창 지역이나 요양으로 가는 그런 길들의 형태들은 조금 남아 있고요. 요양으로 가면은 사신들이 반드시 보았던 곳이 바로 요동백탑입니다. 연안 박지원은 이 요동 지역을 장악하는 그런 민족이 중원을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했을 정도로 요동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도 무순을 정복한 다음에 요양을 가장 먼저 정복을 했고, 요양을 정복을 한 다음에 심양을 정복을 했고, 이런 순차적으로 요동 지역을 정복을 하면서 결국은 중원까지 장악을 했습니다. 연암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열알기에 이제 그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요동 지역에 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사신들은 그 당시에 요동벌판에서 우뚝 솟아 있는 것은 이거밖에, 이 탑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탑은 매우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행길의 장관, 연행길의 기관, 이런 것 중에 하나에 반드시 포함됐던 명소였습니다. 요양 관제묘가 있었고요. 지금은 사라지고 새롭게 이제 복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개발을 하다가 말아가지고 지금도 아직 오픈을 안 하고 있어요. 예. 태자하를 건너서 바로 요동성, 요동의 동쪽에 있는 동경성에 가서 동경성도 유람을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실제 숙소는 동경성의 바로 뒤쪽에 있는 영수사라고 하는 곳에서 묵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뭐 동네 마을로 되어 있지만 이 뒤에가 전부 다 아파트입니다. 예, 아파트가 다 들어서 가지고 여기 지금 일대가 거의 다 없어졌어요. 예.
이제 우리 역사의 현장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죠. 그리고 요양의 접관청, 만보교 이런 것들도 연행 기록에 나와 있는 매우 중요한 곳이고요. 이 요동벌판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그 심양까지 이어지고 심양에서 저기 산해관까지 이어지는 게 바로 요동요서의 벌판인데 지금 요동벌판을 볼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왜? 다 이렇게 이제는 이런 곳에 그 건물들이 들어서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일망무재의 장면들은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